안녕하세요, 내부자들 오동훈입니다. 오늘은 ADHD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과연 어떤 운동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운동 자체가 ADHD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답은 매우 그렇다입니다. 이 운동하라는 거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운동이 ADHD 증상의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정말 많은 연구들이 대조군 연구를 통해서 운동을 단독으로 시행을 했을 때 또는 약물 치료와 같이 시행을 했을 때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했죠. 그렇다면 왜 운동이 ADHD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 메커니즘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경 전달 물질, 그 중에서도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ADHD의 가장 핵심적인 생리적 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전두엽, 이마 부위에 있는 뇌에서 도파민 시스템의 이상으로 인해서 부주의나 충동 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할 때에도 이 뇌에서 도파민의 작용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주된 치료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운동이 대신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면 중뇌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중뇌라고 하는 부위에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세포의 세포체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만들어진 도파민들이 전두엽까지 연결된 세포 내 경로를 따라서 이동해서 말단에서 분비되는 게 바로 도파민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운동이라는 게 바로 중뇌에서 도파민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두엽에서 분비될 수 있는 도파민의 양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운동은 뇌에서 BDNF라고 하는 일종의 뇌 영양제의 분비를 촉진을 시키고요. 반면에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시킵니다. 우리가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으면 이 코티솔 농도가 장기간 높게 유지가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도파민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ADHD 증상이 더 심화될 수 있는데 바로 운동이 뇌 영양인자의 분비는 늘리고 코티솔의 농도를 낮추는 식으로 작용함으로써 이 도파민 시스템의 기능을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됐는데요. 결론은 원활한 도파민 생활에 이 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러한 효과는 바로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두드러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운동은 전두엽이 지닌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도록 만들어줌으로써 이 기능들이 좀 더 발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뇌 부위를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강화가 되면서 이 부위의 기능이 발달될 수 있습니다. 전두엽 하면은 보통 공부랑 연관을 짓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실제로 운동을 할 때에도 이 전두엽 기능이라는 게 정말 많이 활성화가 돼요. 특히 집행 기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집행 기능은 생각과 행동을 조절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의 집합체다. 인지 기능의 어떤 집약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작업 기억이라든지 인지적 유연성, 충동 조절, 계획 세우기 이런 것들이 모두 이 기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런 요소들이 정말 많이 활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공이 어디에 떨어질지 예측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몸의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갈지 계획을 순간적으로 해야 되고 또 예상과 다르게 게임이 전개가 되면은 그 계획을 바꿔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식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이라는 것,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집행 기능, 뇌 기능을 연습하는 일종의 훈련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ADHD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번에 확실한 에비던스를 찾고자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은지를 분석한 논문이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 연구 안에서 운동별로 어떤 운동이 더 효과적인지를 비교한 연구는 없었어요. 그런데 대신 최근에 ADHD와 운동 간의 상관관계를 본 이 여러 가지 논문들을 한데 묶어서 메타 분석을 한 논문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대신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운동을 몇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오픈 스킬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이거는 시시각각 바뀌는 어떤 동적인 환경에서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운동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팀 스포츠,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혹은 이제 라켓을 이용한 구기 종목들, 배드민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반대로 폐쇄 스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개념도 존재하는데요. 이것들은 정해진 환경 속에서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하는 운동들입니다. 달리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사이클 같은 어떤 유산소 운동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죠. 이외의 연구에서는 엑셀 게이밍이라고 해서 게임과 운동을 결합한 프로그램 혹은 이제 인터벌 트레이닝 또 여러 요소가 결합된 다중 구성 운동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나눠서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요. ADHD 증상을 경감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운동은 바로
폐쇄 스킬 트레이닝이었습니다. 부주의 그리고 충동성 과잉행동 모두에서 이 오픈 스킬 트레이닝에 비해서 폐쇄 스킬 트레이닝이 더 앞선 효과를 갖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다른 요소들하고도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영, 달리기, 사이클 같은 운동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결과가 조금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축구나 농구 같은 팀 스포츠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산소 운동의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서 또 경기 흐름에 맞게 전략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집행 기능이란 걸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좀 단조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수영이나 달리기가 이 증상 경감에는 좀 더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논문에서 이거를 설명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이 운동은 이게 좋고 저 운동은 저게 좋고 운동은 다 좋다 라는 식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유산소적인 요소가 생각보다는 되게 중요하다 라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 팀 스포츠들도 정말 많이 뛰어다니는 운동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본인이 사실 어떤 스탠스로 뛰느냐에 따라서 이 체력 소모의 차이가 상당히 클 수 있죠. 그리고 종목별로 또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근데 반면에 달리기라든지 수영 같은 건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이 심폐기능이 끌어올려진 상태가 내내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이렇게 심폐기능이 항진이 되게 되면은 뇌혈류, 뇌로 가게 되는 피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뇌 영양인자가 좀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도파민도 더 많이 분비가 되게 되는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흥미의 여부인데요. 일반적으로 오픈 스킬 트레이닝에 해당하는 구기 종목들 생각하면 좀 더 재밌어요. 반면에 같은 동작을 반복해야 되는 폐쇄 스킬 트레이닝, 달리기나 수영 같은 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순간순간에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는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ADHD가 있는 분들은 오픈 스킬 트레이닝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 옆에 있는 우리 규영이라든지 김종훈 선생님 보면 농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증상을 완화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지루하더라도 반복적인 동작을 꾸준히 수행하는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오픈 스케일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적인 상황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집중의 초점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재밌고 흥미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주의를 전환하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한 가지 초점에서 주의를 길게 유지하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좀 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폐쇄 스킬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 초점이 바뀌는 게 아니라서 주의 전환을 신속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주의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능력을 좀 더 필요로 한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ADHD가 일상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공부든 일이든 이렇게 한 가지 일을 가만히 하지 못하고 자꾸 이거 건드렸다 저거 건드렸다 하다가 끝마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ADHD의 주요 증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부족한 기능을 이 폐쇄 스킬 트레이닝이 좀 더 잘 길러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논문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운동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운동 저 운동이 다 좋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효과가 제일 떨어지는 운동은 무엇일까도 생각을 해볼 부분이에요. 물론 운동이라는 게 다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를 해온 어떤 유산소적인 요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지나치게 정적인 운동들, 단순 스트레칭이라든지 가벼운 산책 같은 거 저희가 많이 권유하는 운동들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고도의 집행 기능들을 사용하는 그런 운동들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도 나름의 장점은 있겠지만 ADHD에 있어서는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ADHD의 효과적인 운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든 어른이든 좋아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넌 오늘부터 달리기야, 넌 오늘부터 수영이야 라고 농구 축구 잘 하던 애를 옮길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운동의 효과라는 게 약이랑은 달라서 약은 먹으면은 반짝하고 이제 그때 효과를 보고 기능이 끌어올려지는 부분이 있지만 운동은 꾸준히 해야만 이제 우리가 지금 언급한 효과들을 얻을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오늘의 결과는 참고만 하시고 각자 좋아하는 운동 하나씩 생각을 해보셔서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 쓰기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보세요.